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재밌는 얘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제목하여 음모 속의 흉계 제14.8 프로젝트 카드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탐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줄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디텍티브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이라 읽는 이 직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셜록 홈즈와 같은 명탐정을 떠올리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멋지게 출동하여 현장을 싹 둘러보고 앞뒤가 딱딱 맞는 추리를 하며 좌중을 감탄시키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을 향해 범인은 너다! 라고 샤우팅을 날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비단 일반인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탐정들도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현실에서도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한국의 셜록 홈즈라는 것을 꿈꾸며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양도서였던 명탐정 교실을 읽은 후 추리소설에 꽂히게 되었고 셜록 홈즈와 궤도 루팡의 활약을 비롯하여 국내외 추리작가들의 작품들을 밤새워 탐독하며 탐정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셜록 홈즈도 우리나라에 오면 흥신소 사장이고 탐정이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게 참으로 큰 함정이었죠. 공인 탐정의 법제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과 대한민간조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공인 탐정에 합법화는 요원한 꿈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제 동국대학교 PIA 최고위 과정과 일본 탐정학교 연수과정을 수료한 진짜 탐정입니다. 국내 민간조사원 탐정 자격증과 함께 또 일본 탐정 면허증도 가진 자격증 있는 탐정이에요. 특히 일본 탐정 면허 같은 경우에는 소년 탐정 김전일과 명탐정 코난도 무면허입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제 품었던 꿈을 위해 뛰다가 그 꿈을 위한 라이센스를 손에 쥐게 되면 그 기쁨이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탐정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경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크게 안 달라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수사 기법을 배우고 추리 탐문 요령을 속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열심히 배운 수사 기법과 추리 탐문 능력을 그다지 발휘할 길이 없다는 게 함정이죠. 원래 이 탐정이란 게 일본도 탐정이 합법화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탐정이란 게 민간 부문에 국한되어 있어서 조사 업무를 하지 범죄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셜록 홈즈로 대표되는 탐정의 본고장인 영국도 셜록 홈즈 자체가 이제 수사력이 좀 미비했던 영국 경찰의 초기 역사에 민간인 추리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경찰의 수사를 서포트했던 그 시절에 좀 잔상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영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력을 갖추고 치안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부터는 셜록 홈즈와 같은 민간 탐정이 범죄 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셜록 홈즈는 이제 어설프고 허접했던 영국 경찰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탐정이 합법화된 나라들도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국 추리의 마스터로서의 탐정은 판타지일 뿐이죠. 현실에서 탐정에게 요구되는 가장 절대적인 능력은 가정문제 상담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문제와 부부문제, 이혼 상담 및 배우자 외도 관련 상담 이런 것들이 그 탐정이 얼마나 유용한가 가늠하는 기준이 돼버렸죠. 이게 결국 현실입니다. 범죄 수사와 추리의 전문가 대신 그리고 셜록 홈즈는 어디 갔는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탐정은 가정문제와 부부문제의 상담사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게시 탐정이 탐정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떠도는 여러가지 루머와 음모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빈발하는 직통계시와 환상, 입신 이런 것들에 대한 허와 실을 분별하는 사역자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 사이비와 헛된 루머와 음모론 이런 것들에 매몰되고 미혹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허와 실을 분별하는 사람들 매우 적기 때문에 누가 시키신 분은 없지만 저 스스로가 약간의 이제 쓸데없는 태평양 같은 오지랖으로 게시 탐정을 자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허와 실을 탐문하는데 많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어가다가 제가 참고로 2015년 말부터 게시탐정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제 분석글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뭐 방송을 한 거는 이제 몇 달 안 되지만 생각보다 좀 이 업계의 내공과 짬밥이 나름대로 쌓여 있는 그런 내실이 있는 탐정입니다. 대략 어떤 분께서 이제 지금의 정세를 염려하면서 좌파들이 사법과 언론과 군사까지 장악하려 드는 것 같아 14.8 카드에 나오는 주인 없는 세계의 상자가 생각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해 드렸는데 14.8 카드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보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군사까지 장악한다고 흔히 생각도 하시지만 군은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장악이 가능한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중앙정부가 좌빨 정권이라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중앙 집권을 강화해서 좌빨 정권의 권력을 집중하는 게 맞지만 우리 이미 치맥기가 도졌는지 정반대로 지방 분권 개헌을 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이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곧바로 그 카톡창에 14.8 카드를 그린 실제 작가의 자백을 첨부해드렸고 14.8 카드 그런 거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미흡했나봐요. 그분께서는 그 카드는 만화 작가라는 사람이 나서서 고백했다고는 하는데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만든 카드 치고 어쩌고 저쩌고 좀 불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카드를 덮기 위해 일부러 적당한 놈 하나를 골라 옛적 김일병 마냥 거짓 자백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 게시탐정은 묘한 호기심이 일었고 이 14.8 카드에 대해서 한번 추리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서론이 아주 역대급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8 카드는 일명 14.8 프로젝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일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씩 설명과 함께 올려진 포스팅인데 올려진 기간은 2012년 4월 16일에서 7월 14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90일간 90편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카드는 총 90장이죠. 14.8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카드마다 14.8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며 1번 카드부터가 2014년 8월을 통곡의 날로 선고하고 있어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카드는 한 7년 전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세를 못 모았는데 느닷없이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예언했다는 것과 또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예언했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우선 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날짜와 요일별로 이제 프로젝트 카드가 올라온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통곡의 날로 선언된 2014년 8월 카드 우측 하단에 14.8이 새겨져 있죠.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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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 이 카드를 이제 세월호 침몰 당시에 안개가 자국하게 끼었던 것과 여기 결부시켜 세월호 침몰을 예언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이 카드를 그 노무현의 자살을 암시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검은 파편은 이게 내용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 운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요일에 해당하는 요일은 항상 검은 파편이 들어있거든요. 의뢰인께서 얘기하신 세 개의 상자는 요 9번째 카드입니다. 세 개의 상자 있죠. 짠. 그리고 이런 카드들이 있고 이 26번째 카드인 교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예언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요 22번째 카드인 어리석은 비상계엄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겠지요. 25번째 카드인 봉쇄에 나오는 후드를 쓴 소녀와 22번째 카드에 나오는 요 차량을 막아선 소녀는 뒤에 나오는 가능공주입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29번째 카드인 나무에서 최순실이 세웠다는 소위 무당나무를 떠올리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40번째 카드 가능공주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다음 41번째 선지자 혹은 미치광이는 세월호 소유주의자 구원파 수괴인
유병언을 가리킨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죠. 54번째 카드 전쟁이 뒤따른다 해서 북한과의 전쟁 또는 미국의 북폭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9번째 카드 사라진 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닭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본 사람들도 많았었죠. 76번째 카드에 다시 가는공주가 등장했습니다. 요 빨간색 후드 쓰고 있는 소녀예요. 마녀 아시아의 전쟁 북, 요 85번째 카드를 여기 나오는 마녀를 최순실로 보는 시각이 있었고 87번째 카드 가는공주의 운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언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14.8 프로젝트 카드는 90장입니다. 시대의 징조에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카드를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일루미나티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폭로되었다 생각하시거나 혹은 일루미나티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관될 만한 사건들이 뒤에 발생하자 이것이 14.8 프로젝트 카드에 미리 예언되었다고 해석을 했죠. 이미 이 카드의 원작자가 자신이 가상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서도 그 말을 믿으라고? 정은 분명 일루미나티들이 카드의 신뢰도를 파묻기 위해 일부러 거짓 자백을 시킨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 카드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보이니치 문서도 아니고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고 잡아졌나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무언가를 예측하고 암시한 것이라면 뭘 알아먹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대충 몇 마디 드립을 피카소 화풍처럼 뜬물을 그림과 함께 툭 던져놓은 글 쓰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한마디로 음모론이나 시대의 징조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저러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14.8 프로젝트 카드의 원작자는 웹툰 작가 구아키입니다. 이 원작자가 그린 웹툰 작품이 하이퍼 케이크입니다. 구아키 화백은 일종의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신이 가상으로 그린 카드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싶었다고 시인했죠. 어쨌든 자신이 시험적으로 시도해본 픽션이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하여 너무나 많은 음모론 매니아들이 진짜라고 믿고 덤벼드는 바람에 이 14.8 프로젝트 카드의 저작권도 포기하고 자기 이름을 빼고 쓰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쓰라고 선언까지 한 상태죠. 그는 14.8 프로젝트 카드의 원작자로서 그 카드의 스토리는 2016년까지이며 자신은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음모론으로 퍼뜨린 것도 자신이 아니며 이미 그 카드는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자신의 손을 떠나버렸기에 그 카드를 이용하여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하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는 이 구아키 화백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그는 이 카드를 연재할 당시에 어떤 세력의 사주로 인해 여럿이서 공동작업으로 카드를 그렸다는 식의 댓글이나 설명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미지의 세력에 위협을 당하는 듯한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함으로써 거꾸로 이 카드의 신뢰성을 증폭시킨 거죠. 나중에는 원작자가 해명을 했는데도 그 해명을 안 믿게 되는 역효과를 빚어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국가급 낚시를 한 거죠. 본 게시탐정은 처음부터 이 14.8 프로젝트 카드를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해명글이 나오자 그럼 그렇지 싶은 생각도 했죠. 아마 14.8 프로젝트 카드를 미국의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양쪽을 비교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은 그 카드에 명시된 내용들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나왔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을 만들어낸 원작자들은 자신들이 그 일루미나티의 웹사이트를 몰래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 만든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반영됐죠. 프리메이슨에 대해 폭로하는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의혹이라도 가지려면 뭔가 정말 제대로 폭로를 하거나 혹은 프리메이슨을 제대로 후려 까는 내용의 컨텐츠라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대표적인 예시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 만화가이자 우리나라 성인 만화계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박봉성 화백이 그린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의 시리즈입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 최강타의 모험을 그린 성인 극화로 5부까지 있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는 국내 조폭, 일본 야쿠자, 홍콩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과의 대결을 그린 모험 이야기인데 5부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및 유다 신디케이트와의 전면전을 펼친 내용이죠. 국내 만화 중 도시정벌과 더불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 언급된 거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프리메이슨의 비밀 집회와 의식들도 묘사돼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프리메이슨으로서 정체가 드러나는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어디서 봤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박봉석 화백이 인터뷰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해 언급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겠다라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담한 작품 활동을 진행해 나가던 박봉석 화백은 2005년 10월 15일에 아들과 문화생을 동반하고 도봉산을 등반하던 중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적하는 작품들을 쓰던 도중에 맞은 이 어이없는 비보에 본 게시탐정은 2000년 당시 20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안이 벙벙했고 이 사망사고는 석연찮다는 느낌을 가졌죠. 뭐 14년이 넘은 일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작가가 미지의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으려면 최소한 저 화백님 경우처럼 제대로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후려까고 내려까고 끌로 파야 그 정도의 의혹이라도 생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4.8 프로젝트 카드처럼 그냥 봐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정도로는 그 원작자가 위협을 느껴 거짓 해명을 해야 할 정도의 데미지를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작자인 구아키가 말한 것처럼 그냥 시험 삼아 그렸을 뿐인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태가 수습이 불가한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 원작자의 해명을 단순히 일루미나티가 시켜서 한 거짓 자백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 웹툰 작가의 모큐멘터리에 그 거대한 국가급 낚시질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정말 작심하고 제대로 낚시를 하려면 국가급 낚시질이 아니라요. 국제급 낚시질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어디까지 낚을 수 있나 정말 기가 막힌 영화가 있는데 바로 피터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신기한 동물 이야기입니다. 2018년 1월 28일에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01화에도 등장했습니다. 본 게시탐정도 중학교 시절에 학급 문고에 있었던 그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를 읽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죠. 동물학자인 피터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 신비한 동물들을 찾아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 동물들의 사진을 찍고 울음소리를 녹음하고 노트에 해부도를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여행 도중에 실종됐어요. 이후 그의 집도 화재로 전소되었는데 불탄 집을 우연찮게 발견한 사람이 지하실에서 박사의 연구 노트와 자료들을 찾아냄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아르마딜로와 오리너구리를 비롯해 박사가 발견한 신기한 동물들입니다. 몸통 절반이 말인 켄타우로스, 날개 달린 염소, 거북이 등딱지를 단 봉황새의 실제 박제입니다. 단순히 여행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박제품과 울음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엑스레이 사진과 해부도까지 전시되었습니다. 피터 박사의 실제 연구노트 원본과 손으로 그린 해부도입니다. 흡혈귀 이빨을 가진 드라큘라 토끼가 있었고 유니콘처럼 뿔이 달린 원숭이 새, 아즈란의 사진과 스케치입니다. 원숭이한테 날개가 달리고 뿔이 달린 거죠. 요것은 다리 달린 뱀, 사족은 있었습니다. 네? 다리 달린 뱀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반인 반마의 이 켄타우로스의 사진, 심지어 박사와 악수까지 했습니다. 몸통은 쥐이고 꼬리는 뱀인데 심지어 그냥 뱀 꼬리가 아니라 이 뱀이 머리까지 있습니다. 정말 키메라처럼 한 몸에 쥐와 뱀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팔다리가 달린 조개, 뭐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 달린 봉황새의 박제와 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피터 아마우젠 하우펜 박사의 신기한 동물들은 1989년에 처음 전시회가 열려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동물 사전도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93년에는 국내에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학생 권장 도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신기한 동물 야근은 모조리 거짓이었습니다. 박제품과 울음소리, 엑스레이 사진, 실제 사진, 해부도, 연구 노트 모두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피터 아마우젠 하우펜 박사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인물이었죠. 박사의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소설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사의 삶과 관련된 이 주변인들의 회상과 인터뷰도 전부 다 연출된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부학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종류가 다른 동물들이 한 몸에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서 이제 의혹을 품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 이 전시회는 개념 예술이란 장르입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정보와 자료만을 맹신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크리티컬이었지만 사실상 국제급 보이스피싱이자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은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기한 동물들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아르마딜로와 오리너구리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을 끼워 넣어서 신빙성을 높이는 아주 세심한 타짜질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심하고 뭔가를 지어내려고 하면 지어내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낚으려고 작정을 하면 낚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속이려는 자와 속는 자와 속지 않는 자 셋만이 있으며 그 결론은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판단할 뿐이죠. 14.8 프로젝트 카드의 맹점은 명시된 2014년 8월에 별 대단한 것도 없이 지나가 버린 것에서 이미 예언으로서의 생명은 끝장입니다. 원작자도 그 스토리는 2016년까지라고 했기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 2019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14.8 프로젝트 카드는 그 무슨 예언이나 예측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 탐정이 이걸 그냥 한 패기 넘치는 웹툰 작가의 국가급 낚시질이라고만 하면 뭔가 2% 부족함이 있죠. 큰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고 회식 장소로 가던 탐정이 문득 조사 과정에서 석연찮게 느꼈던 것이 다시 한번 떠오르며 쎄한 표정을 짓는다면 필시 후속작이 예고된 것이듯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 카드에 실제 그린 사람이 웹툰작가 구아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본인은 2016년까지 벌어질 가상의 스토리를 픽션으로 짰을 터이나 그 카드를 그에게 주문한 사람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문자는 원작자에게 그 카드를 어디에 써먹을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원작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게 그려라 하고 스토리와 소스를 알려주긴 했을 터이나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앞서 한창 이 카드가 연재될 당시 구아키가 미지의 세력들에게 주문을 받아 그린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이 14.8 프로젝트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치솟아오르고 이 카드도 공전의 대히트였지만 이 모든 관심사가 순식간에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집권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현 정세가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붙들고 있을 계기가 아닐 정도로 급박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성도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쏠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14.8 프로젝트 카드가 등장하여 선풍적인 관심을 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축출되고 문재양이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촉을 얻은 저는 14.8 프로젝트 카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가능공주라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90장의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은 카드에서 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되는 카드가 6장이었습니다. 겨우 6장이라고요? 아니요. 다른 카드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한두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 카드가 6장이나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카드의 주 타깃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14.8 프로젝트 카드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는 그 6장일 뿐 나머지 84개 카드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냥 나열해놓은 의미 없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저도 이런 트릭을 자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뭔가 중요한 정보들을
메모를 할 때 그 내용을 적은 부분 앞뒤 여러 줄이나 혹은 앞뒤 여러 페이지를 좀 음담패설이나 개드립, 색드립, 개그나 뭔 소리인지 모를 잡소를 채워 넣어가지고 제 메모지를 읽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흘려넘기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제가 제 노트를 기념품이나 선물로 드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 공책을 첫 페이지부터 쭉 읽으시면 저를 정신병자로 보시기에 충분하거든요. 물론 이 트릭은 엄연히 암호학에 포함된 정보보호수법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이 14.8 프로젝트 카드가 처음 연재된 날은 2012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카드가 연재되기 직전에 있었던 좀 정치적인 핫 이슈가 뭐였냐? 바로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총선입니다. 그 한 해 전인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후에 당시 새누리당은 좀 의기소침했었는데 이때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라 당의 재건에 선봉을 선 인물이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당장에도 문을 닫을 것 같은 새누리당을 기적적으로 부활시켜 선거의 여왕이란 명성을 확인시켰고 심지어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넘는 152석을 획득하여 새누리당을 원내 1당으로 올려놓기 이르렀죠.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표가 건재한 한 좌파 세력에게 거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종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을 계획하고 그 떡밥을 미리 던져놓는데 이것이 바로 14.8 프로젝트 카드입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좌파들이 사용하던 박근혜 대표의 멸칭은 유신공주였습니다. 카드에 등장하던 가는공주는 자신들이 박근혜 대표를 저주하며 부르던 유신공주를 본딴 것이었죠. 유신공주에서 바로 가는공주가 나온 것입니다. 14.8 카드는 2012년 7월 14일에 마지막 90번째 카드가 연재되면 끝났는데 그 9일 전인 7월 5일에 영화 연가시가 개봉했습니다. 이것은 멀쩡하던 국가에 변란이 일어나며 통제사회로 이행한다는 마치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음모를 묘사한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고 정부가 모종의 사태를 부실로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통제국가를 만든다는 내용은 당시의 우파 정권을 일루미나티의 앞잡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 씌우겠죠. 특히 시대의 징조에 껴있다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그 방울석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좌파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이었고 2013년 8월 14일에 영화 감기가 개봉했습니다. 또다시 앞서 연가시와 마찬가지로 비상사태를 꾸실로 정부가 국민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학살하는 내용을 담았고 또다시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시대의 징조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박근혜 정부를 의혹 섞인 눈초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비유는 비유로 봐야지 그걸 당대 정세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필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서 나중에 단일 세계정부에서 저런 짓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현 정권이 일루미나티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방울석이라든가. 그러던 차에 2014년 4월 16일 그것도 14.8 프로젝트 카드가 처음 연재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에 맞추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크리티컬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9일 만에 방울석에 의해 촉발된 세월호 인신제사설이 대표적이겠지만 이 시기에 드디어 14.8 프로젝트 카드가 제대로 빛을 봤어요. 이 카드가 세월호 참사를 미리 예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는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루머도 순식간에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결코 정상적인 해난사고가 아닌 무언가 계산된 공모였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정확하게 카드가 출시된 날짜까지 깔맞춤을 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공모자들과 이 카드를 고안한 자들이 동일 세력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뒷수습을 위해 전국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와중에 이러한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처가 2014년 11월 19일에 설치되었는데 이때부터 국민안전처가 한국형 피마처럼 미국의 피마 수용소처럼 국민들을 압제하고 학살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영화 연가시나 감기에서처럼 그렇게 가동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또다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는 의혹과 더불어 특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깨어있다고 하는 성도들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을 손깍지라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2014년 11월에 푸드폴리스 일명 국가식품개발 클러스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하에 익산에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느닷없이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나 경계도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경계나 관심이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까지 섞여 그 정도로 일파만파 뒤덮이진 않았는데 급기야 2015년 7월에 이해훈 의원의 이슬람 바로 알기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 대히트를 치면서 반이슬람 분위기가 엄청나게 솟아나며 국내로 이슬람을 유입하려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혹이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되지 않은 2015년 10월 6일에 익산의 국가식품개발 클러스터가 이슬람의 국내 유입을 위한 할랄 단지라는 루머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2월 22일에는 할랄 단지 반대 서명 운동이 한국교회를 뒤덮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국내로 이슬람을 유입하려 든다는 음모론과 루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다시 많은 성도들이 박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후 2016년 5월에 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면서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슬람의 앞잡이로 보는 시각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랬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듯이 박 대통령도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것이고 히잡은 이슬람과 관계없이 중동 아랍 지역의 기후 풍토에 따른 전통 의상일 뿐이며 우리나라도 히잡 같은 쓰개 치마나 장옷, 노을 같은 얼굴 가리기용 여성 전통 의상들이 있었다고 댓글 달았다가 무슨 넋 빠진 소리만 하며 온갖 쌍욕을 먹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2016년 9월에 국가식품개발 클러스터가 가동되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할랄 단지를 가동하여 국내로 이슬람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루머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두 달 후인 2016년 11월 27일에 그 이해훈 의원이 일산 든든한 교회의 부흥성회에서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적 강의를 하며 사실상 박 대통령 들으라는 소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리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완전히 파면되셨습니다. 2개월 후인 5월 10일에 문재인이 취임했죠. 7월 26일에는 그 소위 한국형 피마라는 국민안전처를 폐지시켰고 2018년 3월 7일에는 할랄 도축장 건립을 무산시킴으로써 사실상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이며 이슬람의 하수인인 박근혜가 저지른 폐악질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산시키고 깔끔히 정리했다는 식의 이미지를 더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14.8 프로젝트 카드가 연재된 이래 현재까지의 상황 요약입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듯이 등장하여 그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일루미나티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금의 박 대통령 탄핵과 좌파정권 수립은 적법하게 집권한 정통 정권을 음모에 의해 축출하고 일루미나티의 입맛에 맞는 괴뢰 정권을 세워놓는 과정을 보여주신 건데 일루미나티의 수법인지 혹은 좌파들 스스로의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4.8 프로젝트 카드의 진실은 공식적으로는 한 웹툰 작가의 패기 넘치는 모큐멘터리 실험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떡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의 주축들이 현 정세와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을 볼 때 독실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일수록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는 성도들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우파 정권의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박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다는 성도들일수록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및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로 혹은 이슬람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는 것이었죠. 이는 실로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마치 옛적 구약 시절에 프리메슨의 원조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처럼, 넓게 보면 일루미나티를, 좁게 보면 좌파들은 자신들이 벌이려는 폐악질을 도리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는 것처럼 넘겨씌워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박 대통령을 의심하고 손깍질하고 욕하고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자들은 크리스천들의 시선과 관심, 공감을 끌기 위해 카드 중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먹는 악마, 선지자 또는 미치광이, 사라진 기도 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그럴싸하게 여길 만한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앞서 피터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신기한 동물 이야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인 아르마딜로와 오리너구리를 끼워넣은 것과 같은 거죠. 그 결과 촛불의 거리를 뒤덮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칠 동안 태극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른 박근혜 대통령은 손 쓸 틈도 없이 탄핵되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몇몇 애국자들,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을 위시한 몇몇 애국자들의 필살적인 노력으로 태극기 집회의 물결이 그려 뛰쳐나왔지만 이미 대세는 수습 불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 축출에 이어 현재까지 옥중에서 고초를 겪고 계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들 또한 이 풍진 정세 속에서 고뇌하게 됐죠. 그동안 이슬람이 어쩌고 하던 이해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한파를 보탰고, 건전한 종말로 목회된 척하며 파워 블로거 노릇을 하던 방울석은 세월호 인신제 사설, 국민안전처 한국형 폐마설, 국가식품 클러스터 할랄단지설, 박 대통령의 이슬람 하수인설, 최순실 무당설 등 탄핵을 부른 음모론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되도 않은 음모론과 허탄한 풍설과 유언비어를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소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사람을 믿어주지도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고 도리어 등 돌리고 욕하고 의심하고 손각질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던 음모의 무리들에게 엄청난 협조를 해줘버린 꼴이 됐습니다. 세월호 인신제 사설, 한국형 피마설, 할랄 단지설, 이슬람 유입설을 비롯하여 그 모든 음모론들을 퍼날라 달라며 썰을 풀었던 자들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날아드는 음모론과 루머들을 유포하며 긴급하고 시급하며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퍼날라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음모 세력의 하수인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14.8 프로젝트 카드는 예언도 아니고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로채기 위한 국가급 떡밥입니다. 그러니 세계의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가는공주가 누군지, 통곡의 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습니다. 그놈의 음모론이 무슨 뜻일까 머리를 싸매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음모론에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그 음모꾼들에게 놀아나서 현재의 정세를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퍼나르는 첩보들에 대한 허와 실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슨 깡으로 깨어있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겠습니까? 허탄한 음모론에 놀아나 대업을 그르치는 것은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신앙과 뇌를 물물교환하지 마시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셔서 항상 어떠한 첩보나 정보를 대하더라도 옛적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길 청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게 제일 현명할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정보나 혹은 직통계시나 예를 접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라는 마인드로 보십시오. 믿지 않다가 뒤에 사실조사를 거쳐 확인한 진실임이 밝혀져 믿는다면 그만이거니와 사실조사와 팩트체크가 없는 단계부터 믿어버린다면 이후에 아무리 조사나 분별을 해도 이미 믿어버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세뇌 상태에 이르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줄기차게 퍼날라달라는 시급하다는 카톡이 날아옵니다. 허탄한 풍설과 음모론을 유포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의도와 목적에서 하시는지는 제 알 바 아니오나 의도와 목적이 수단과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않으며 성도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혹세무민한 그 죄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약간 이제 부록 비슷하게 이번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본 캐시 탐정이 실제로 연구한 필기 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날짜로 정리했죠. 이제 2012년 4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카드가 연재됐고, 카드가 연재될 때까지, 연재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배열 순서입니다. 번호와 이제 카드 타이틀들입니다. 쭉 나오죠. 글씨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 혼자 쓰는 노트라서 90번까지 이제 다 방송드렸습니다. 진실은 이제 웹툰 작가의 이제 모큐멘터리, 그리고 이제 카드가 나오고 나서부터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4.8 프로젝트 카드는 어떠한 음모를 폭로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라 이 카드 자체가 음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찬탈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한민국을 짧게는 좌파들의 손아귀에, 넓게는 이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 이른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음모 속의 흉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